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34세 주부입니다.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검색해보다가 몇 번씩 사연 읽어주는 남녀가 자동으로 떠서 접하게 된 초급자랍니다. 몇몇 사연들을 듣다 보니 제 남편과 시어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고 연륜 있으신 중급 고급자분들께 여러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과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24살, 세상 물정 몰랐던 시절에 만났습니다. 20살 때부터 친한 친구와 동업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업했던 친구가 여러 거래처에서 돈을 빌리고 모아온 돈을 들고 도망을 갔어요. 어느 정도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가족들과 집 주소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친구의 가족들은 그저 모르는 일이라며 어렵게 찾아온 절 문전박대하였고 며칠 뒤 야반 도주까지 하였어요. 전 할 수 없이 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소송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서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제일 돈을 적게 받을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사무실로 말이죠. 그 작은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가 제 남편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고시원 같아 보이는 그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더군요. 전 진짜 못난이같이 질질 짜며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소연하듯이 설명했고 남편은 휴지를 갖다 주며 우는 절 달래주었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기간은 생각보다 길었고 저와 남편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선불로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했는데 남편은 한사코 일이 해결되면 받으면 된다며 거절했어요. 안 그래도 거지였는데 너무 고마웠지 뭐예요. 남편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울지 마세요. 계속 우시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낡은 정장에 촌스러운 안경, 밖에서 만나면 쳐다도 안 볼 사람이었는데 절 위로하던 그때 그 멘트며 낡아 빠진 사무실에서 잔잔하게 깔아놓은 재즈 음악, 책 냄새, 그리고 남편에게 풍기는 많이 배운 냄새, 변호사라 그런지 후광이 비쳤습니다. 촌스러운 남편이 장동건으로 보이는 환각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갈 때마다 주던 그 믹스 커피도 어찌나 고급 커피처럼 맛있던지 나중에는 소송 때문에 방문하는 그 길이 괜히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장동건 보러 가는 길처럼 말입니다. 반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그 나쁜 년 잡아가지고 다행히 잘 해결되어 소송이 마무리 지어질 때쯤 그 양심 없는 것이 돈 없다, 배째라 하는 바람에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지만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와준 남편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장동건이 돈을 받지 않았어요. 돈이 오가는 사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제게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시라고 했어요. 멈칫하고 제 말에 순간 당황하더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 자신이 그 어떤 소송보다 열심히 해서 해결한 이유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뛰어서 해결한 거라고 하더군요. 네, 소송 때문에 결혼이 많이 미뤄진 건가 싶어서 알겠으니 서둘러 결혼하시라고 부추겼습니다. 제가 계속 못 알아먹으니 그제야 결혼 상대가 저라고 알려주더군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었던 터라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저랑 결혼해요. 그렇게 저는 비싼 변호사 비용이 아닌 혼인신고서로 보답했습니다. 친정에 변호사 사위 들어오게 생겼다고 친정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저처럼 주제 파악이 빠른 친정 엄마께서 변호사 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성실하겠다면서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박또박 변호사라고 말해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요즘 사기치면 잡혀간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 남편과 같이 찾아가 명함을 보여드리고서야 변호사 사위가 생겼다면서 친정은 축제 분위기였고 저 또한 역시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생긴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한 순간에 남편을 만났으니까요. 어쩌면 운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신 건가 착각이 들 정도로 시댁에 관한 이야기나 언제 뵐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져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나서야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나한테 홀어머니 한 분이 계셔. 조금 어렵겠지만 내일 결혼식에 오실 거야.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계속 왕래가 없는 그저 낳아준 어머니이신 건가? 아니면 어머니가 재가를 하신 건가 싶었죠. 그래서 친정 식구들도 결혼식 때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같이 살 예정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연을 끊고 사는 집안인가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뵌 시어머니께서는 신부 대기실로 찾아오셔서는 저를 빤히 보시다가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시더니 말없이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시어머니 관상가이시냐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절 너무 매섭게 쳐다보고 가셨거든요. 꼭 절 며느리 취급 안 하실 것처럼 말이죠. 찜찜했어요. 그리고 그 찜찜함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을 올리자마자 질기고 질긴 시어머니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집에 가습기가 없으니 비싸고 좋은 걸로 사다 달라. 정수기가 낡았으니 연예인 누가 광고하는 걸로 바꿔달라. 자잘한 심부름들 이어서 남편이 저에게 대신 부탁했죠. 그 정도는 어려울 거 없어서 막상 해드리면 제가 해드린 게 모델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등 크기가 별로라는 등 다른 디자인을 지정해서 다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닌 일들을 몇 번씩 반복하고 구매하고 환불하고 교환하고 번잡스럽게 이를 데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전달받아 시어머니 뒤치다꺼리를 하던 중 아예 남편이 제 연락처를 시어머니께 넘겼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도 못 알아듣겠는 아랍 제품을 보여주면서 여기껏 화장품을 구해달라고 하시거나 시댁에 버젓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는 일제가 최고라면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는 걸 사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장단에 맞춰드리기 좀 많이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 그때 소송 비용 안 받았잖아. 그거 대신 우리 엄마 좀 잘 받으려. 알겠지? 아니, 그걸 그렇게 퉁친다고? 완전 사기 결혼이었네. 남편에게 평소처럼 장난식으로 말하고 넘겼어요. 설마 농담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남편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봉이 김선달 같은 계산법이래요?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할 뻔했네요. 부부 사이에 예전 일을 끄집어내는 것도 어이없지만 제가 지 대신 효도하는 걸로 갚으라니요. 남편은 일이 바쁘다면서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을 내고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끝없이 연락이 오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진짜 구해서 갖다 바쳤어요. 그래도 제가 쇼핑몰 운영을 오래 해봐서인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배송비만 몇십만 원씩 지불하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걸 제가 뚝딱뚝딱 갖다 드리니 표정이 엄청 놀라신 눈치더라고요. 저 힘들게 하려고 트집 잡는 거였는데 제가 다 들어드리니 얼마나 소름이 끼치시겠어요. 그럴 때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왜 네 남편은 안 왔냐며 오히려 혼났습니다. 내가 우리 효자 변호사님한테 사다 달라고 했지.
왜 네가 오니? 넌 시간이 많은가 보구나. 네. 남편이 변호사시라 많이 바빠요. 아시잖아요. 뭐 필요하시면 남편 말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바쁜 효자 변호사님이 어머님 연락받기 힘드시다네요. 효자, 이상하죠? 효도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왜 남편이 효자인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대리 효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나 집에 무심하던 아들들이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남편을 만나던 시절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찾아뵙거나 그 흔한 안부전화 한 통화 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늘 귀찮고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 효자라는 딱지는 어디에서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시어머님 말씀에서 효자의 근원지를 알겠더군요. 그놈의 변호사라는 게 시어머님의 효자 기준이었나 봅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바쁘고 대단한 일 하시느라 정신이 없지. 그래도 난 아들이 집에 왔으면 좋겠는데 네가 올 거면 그냥 오지 말아라. 그래도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구입한 거 들고 온 며느리한테 오지 말라니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속으로 몇 번을 외치고는 서운한 척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까짓거 몇 번 뵙지도 않은 시어머니를 제가 무슨 효부심이 끌어오르겠어요. 제가 시어머니여도 저보다는 아들이 오는 게 좋으시겠죠. 남편에게 오늘 일을 설명해주고 제발 시어머니께 한번 얼굴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알겠다며 겨우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고 어느 날 들여다본 남편의 핸드폰에 시어머니 연락처가 차단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자식 진짜 제대로 불효자구나 생각했어요. 남들 힘든 거 해결해주고 좋은 일 하는 게 변호사인데 정작 지 엄마한테 저렇게까지 모질 필요가 있나 싶었죠. 남편 몰래 시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해 둔 걸 풀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속 남편과 연락이 잘 안 되시는지 오지 말라던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이 시어머니께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말이죠. 꼭 남편이랑 시댁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경조사는 그래도 챙기겠거니 남편에게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건가 하고 시어머니 생신이나 돌아가신 시아버님 제사일 이것저것 물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오라고 하셨으니 저녁에 퇴근하고 같이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서 남편이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 갑자기 연락을 받기도 했고 남편 표정이 정말 일이 있어 보여서 할 수 없이 이번에도 저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신 건지 뭐 필요하신 건 없는지 전화를 드렸는데 제 전화라서 피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일 무난한 선물인 꽃을 사갔어요. 배를 누르니 시어머니께서 너무 밝은 웃음을 보이시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코앞으로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저밖에 안 보이자 다시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당황한 저는 순발력 있게 문을 손으로 잡아 잠기기 전에 바로 다시 열었고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엔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거의 집들이 갔을 때 차려질 법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상 가운데 떡하니 하얀 케이크도 있고 초는 5개가 꽂혀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문을 억지로 닫으시는 바람에 문 사이에 꽃이 끼어 제가 준비한 꽃다발에 대가리는 없었습니다. 줄기만 덩그러니 남겨 있었는데 당황한 저는 그 꽃줄기 다발을 건네드리며 무슨 날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효자 변호사님이 변호사 된 지 5년째 된 날이야. 변호사 시험 됐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만큼 큰 기념일이 어디 있니? 네, 듣고 보니 기념할 만한 날이기는 한데요. 그 효자식 너무 바빠서 못 왔습니다. 라고 절대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안 끝난 사건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올 것 같다고 말이에요. 많이 늦을 것 같으니 우리끼리 먼저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안 왔는데 뭘 시작하냐면서
배고픈 제게 물 한 모금 안 주셨어요.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 빨리 와. 끝나는 대로 곧장 와. 안 그러면 나 갇혀서 집에 못 가. 안 오면 이혼이야?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절 진수성찬 앞에 앉혀놓고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음식 식을까봐 데우기를 반복하시는 시어머니가 점점 안쓰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입을 떼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집에 사람 하나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내가 뒤에서 우리 효자를 얼마나 구워 삶은 건진 모르겠는데 변호사식이나 되는 녀석이 어디 너 같은 애를 만난 건지 참 답도 없다. 답 없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아니죠. 내일 이혼할 거니까 아주머니 이혼남 아들이 답이 없어요. 전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잠깐 세우시더니 남편이 좋아하는 거라며 상에 차려둔 음식들을 싸주셨습니다. 끝까지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잘난 남편만 생각하시는데 집에 가는 길에 다 던져버릴까 하다가 팔이 빠질 것 같은데도 이고 지고 들고 갔어요. 그 효자식 주려고 말이죠. 집에 가니 내일 당장 자기 이혼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변호사님께서 소파에 질펀하게 앉아서는 뻔뻔하게 치킨을 쳐드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고는 찔리는 게 있는지 어색하게 웃어 보이는데 힘들게 들고 온 찬압을 내려놓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방을 쌌어요. 바로 이혼하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 앞에선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얼마나 빌었는지 나중에는 남편 손에서 닭똥 냄새가 나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 앞에서는 무릎으로만 걸어 다녔어요. 제가 눈만 마주치면 빌고요. 그런데 죽어도 시댁 가겠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원래 결혼 전에도 그렇고 원래가 안 간다는 겁니다. 무슨 지가 박혁거세도 아니고 알에서 태어났냐고요. 시어머니 아들이면서 꼭 별개라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럼 난 더더욱 시어머니와 관계가 없으니 신경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소송 비용 다 안 찼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뭐? 소송 비용? 너 진짜 치사하다. 더럽게 치사해서 내가 그 돈 준다 이 자식아. 넌 돈으로 효도하냐? 대행업체를 써 차라리. 너 전화기에 나를 아내라고 저장해놨더라? 이럴 거면 그냥 김대리라고 저장해. 내가 네 대신 대리 효도하는데 살다 이게 말이 되냐? 말로는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저 돈 없었어요. 승소했지만 그 사기꾼이 판결 비용을 계속 안 주고 버텨서 못 받았거든요. 남편은 쩔쩔매면서 민망해서 그냥 하는 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니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저라면 짜증나서라도 그냥 한번 들르겠어요. 그게 뭐 힘든 거라고. 쉬는 날 저랑은 놀러 외곽에도 잘 나가고 남편으로는 완전 100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는 빵점이에요. 게다가 유독 시댁 관련된 일은 저에게 떠넘기고 절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혹시 남편의 새어머니라든지 낳아놓고 한참 나중에 찾아온 생모냐고까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어렵다고만 했어요. 무슨 아들이랑 엄마가 내외를 해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무리한 요구를 하던 시어머니께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또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지 교통사고가 났다며 연락이 왔는데 전 이런저런 생각할 거 없이 너무 놀라서 막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많이 놀라서 남편에게 연락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연실색해 달려간 병원에서 욕만 잔뜩 먹었습니다. 시어머님 말고 처음 본 아저씨께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차에 닿지도 않았는데 다친 척 넘어지셨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저보고도 한패냐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까지 오고 경찰분이 오셔서 블랙박스 찍힌 거 보여주셨는데 너무 민망했어요. 차와 시어머니와의 거리가 2m는 넘는데 시어머니께서 멈춰선 차 앞에서 넘어지시는데
누가 봐도 일부러 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번씩 더 돌려보니까 아주 작은, 잘 안 보이는 돌뿌리가 흐리게 보였어요. 그 돌뿌리에 신발 앞코가 걸리셔서 넘어지신 듯한데 황당하긴 했지만 잔뜩 오해하고 계신 차주분께 설명드렸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죠. 사기는 아니고 우연한 사고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아저씨, 내 아들이 그 대단한 변호사야. 그런데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치나? 말이 되나? 개나 소나 변호사 한다. 아는 형사 있다고 하면 다지. 아이 어디 할머니 감옥 가서도 그딴 소리 떠들 수 있는지 떠들어봐.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시어머니께서 단순히 넘어지신 걸 차주분께는 교통사고로 덮어씌우신 잘못을 인정 안 하시고 계속 차주분을 도발하셔서 잘 이야기해서 끝내면 될 일이 점점 형사사건으로 커졌습니다. 정말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을 불렀어요. 시어머니 말씀드리면 또 안 올까봐 제가 경찰서에 있다고 했어요. 안 좋은 일에 휘말렸다고요. 그랬더니 10분 내로 바로 오더군요. 남편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주저없이 시어머니께 달려가서는 엄마, 미친 거야? 아니면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대단한 사람 아니야. 변호사도 돈 있고 빽 있어야 대단한 거지. 난 그저 자격증만 있는 놈이고 집불도 없어. 그냥 감투만 있다고 적당히 좀 해. 나 더 비참하게 하지 말고. 남편의 말이 경찰서 안에서 쩌렁쩌렁 울렸고 시어머니도 울렸습니다. 진짜 왜 저럴까 싶어서 시어머님을 달래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던 차주분은 아이 그 아드님이 말이 좀 심하시네. 이번 일은 제가 봐드릴 테니까 합의하고 가시죠. 굳이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요. 거기 며느님한테는 제가 아까 말 실수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좋게 합의해 주셨고요.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시던 아들이 왔는데 시어머니는 눈물이 눈앞을 가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서럽게 우셨습니다. 남편을 경찰서 바깥으로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 진짜 어머니한테 왜 그래? 얼마나 당신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오늘은 어머님이 크게 실수하신 건 맞는데 다치신 것도 맞아. 넘어지시면서 무릎 다치셔서 퍼렇게 멍드셨어. 근데 무릎보다 가슴이 더 아프시겠다. 대단하신 변호사 아들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으니.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는데 나 이제 점점 지쳐. 계속 효자를 하고 싶으면 이것부터 정리해.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둘 다 뭔가 꽁꽁 감추고는 있는데 말은 안 하고 저만 가운데 껴서는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제가 무슨 오은영 선생님도 아니고 모자 유대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냐고요. 뒷일을 어떻게 정리했는진 모르지만 남편은 제가 집에 들어오고 1시간 뒤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도 자기가 잘못했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이혼하자고 하지 말라고요. 이번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무릎에 멍이 자꾸만 생각나서 남편 무릎에 멍이 생길 때까지 사과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무릎 멍이 사라질 때쯤 제 뱃속에도 작은 멍 모양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계속 신경 쓰지 않는 시댁을 그래도 간간히 제가 들여다보고 시어머니의 억지를 겨우겨우 참아가며 들어드렸는데 그때는 제 한몸 가누기도 어려워져서 자연스레 소원해졌어요. 아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좀 풀어지실까, 축하라도 해주실까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도 시어머니께서는 발길을 끄는 남편처럼 똑같이 아이를 보러 오시지도 연락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숫자를 읽고 글을 알 무렵까지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다행히 제 머리는 안 닮았는지 생긴 것만 지 아빠랑 붕어빵인 줄 알았는데 글이나 공부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먼저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공부 욕심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남편과 함께 밥을 먹던 주말 아이가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코피를 막 닦아주었는데 피가 멎을 즈음 아이가 피곤하다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주긴 했는데 점점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저에게 크게 뭐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바보로 자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무슨 제가 막 공부시킨 것처럼 오해한 듯해서 본의 아니게 변명을 좀 했어요. 여보, 난 공부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공부를 없앨 수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없앴을걸?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한 거였으니 화내지 말라고 말이죠. 한참을 눈 뒤집혀 씩씩대던 남편은 갑자기 자신의 예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이야기는 거의 학대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이 말이 좀 늦게 텄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추운 겨울에 홀딱 벗겨서 문 앞에 세워두고는 한글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문을 잠가버렸대요. 초등학생 때에는 산수 점수가 너무 안 좋다면서 며칠간 밥을 안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영양실조에 걸린 적도 있었다고요. 운동회나 소풍 같은 건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 날에는 집에서 공부를 시키셨고, 게다가 남편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된다면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남편 눈앞에서 불태우셨다네요. 시댁은 형편이 나쁘지 않아요. 가난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중학생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불러내서는 시어머니께서 뺨을 마구 때리셨답니다. 정신 차리라고 네 주제에 누굴 넘보냐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남편은 학교에 소문이 다 퍼지고 그 여학생은 전학 가고 남편은 그 학교 모든 학생들의 왕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부만 잘하면 시어머니가 나아질 줄 알았대요.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고 명문대에 입학을 했는데 그림을 좋아하던 남편이 미술 교육과를 선택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의사나 검사, 변호사가 아니면 연을 끊어버리겠다면서 시어머니께서 죽는 신용까지 할 지경이라서 정말 큰 상을 치를까봐 무서웠던 남편은 결국 재수를 하고 같은 대학에 법학과로 진로를 변경했다고 했어요.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았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시어머니가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서요. 남편은 한평생을 시어머니만을 위해 대리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도 자립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시어머니와 멀어지고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지면서 너무 행복했대요.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숨통이 조여지는 느낌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너무 가혹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 가득 찼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제가 남편에게 방문했고 그때 소송을 의뢰하러 왔던 제 자유분방함이 부러우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남 앞에서 체면 안 차리고 코 찔찔 흘리며 우는 모습까지도 말이죠. 남편은 자식 교육 욕심이 전혀 없다는 말을 저에게 하며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그것도 보내지 말고 홈스쿨 같은 거 하자고도 했어요. 저도 저보다 잘난 자식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전 전교 꼴등도 해봤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고등학교 때 별명이 특공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인데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라고. 아무튼 여러모로 전 남편 의견에 대찬성이었어요. 하지만 아이 교육에 관해서 사공이 한 분 더 계시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잠시간 뜸했던 시어머니께서 머물고 계신 집에 공사를 하게 되어서 보일러가 일주일간 고장 상태라 저희 집에 그 일주일간 계시게 되셨어요. 그날도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연결이 안 되었는지 바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작은 옷가방과 함께 말이죠. 사정을 들으니 계실 곳이 제 집 밖에는 없으실 것 같아서 전 흔쾌히 허락을 했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퇴근하고 저와 아이를 볼 생각에 방귀에 누스며 들어왔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는 바로 표정이 굳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고는 제게 와서 연유를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더니 대뜸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요즘 호텔이나 모텔 잘 되어 있어요. 거기로 가시죠. 서로 편하게.
전 내미는 수표를 뺏어들어서는 아주 애보는 앞에서 좋은 교육하고 있다. 재벌 납셨어.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멍청해도 행복하게 키우고 싶댔지. 위아래 없이 이기적이게 키운다고는 안 했다. 남편 머리통을 쥐어받고는 시어머니께 작은 방을 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남편의 유식한 대갈통을 왜 때리냐며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며칠간은 정말 쥐죽은 듯이 지내셨어요. 꼭 눈치를 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 친정엄마도 생각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에 더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절 무시하고 남편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셨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어머니의 저희 가정 내의 침투력이 강해지더니 저도 모르는 새에 제 아이를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자라왔던 그 가혹했던 방법 그대로 말입니다.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 벽 한쪽을 화이트보드로 만들어놨어요. 그날도 학교 갔다 오자마자 운동장에서 예쁜 돌을 주워왔다며 돌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돌 그림을 손으로 싹싹 지우시더니 아가, 너 공부 안 하고 계속 이러면 이 돌처럼 네 머리도 돌 된다. 그렇게 되고 싶어?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제가 안 행복하게 아빠가 돼야 한다면 그냥 실수쟁이인 엄마처럼 살래요. 그렇지 엄마. 역시 잘한다 내 새끼. 속으로 맞는 말이라며 응원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이가 쥐고 있던 보드펜을 다 모아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시는 겁니다. 전 깜짝 놀라서 뭐 하시냐며 묻는데 오히려 저를 꾸짖으시면서 애가 저렇게 멍청이가 돼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하시더군요. 저에게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면서 막말을 하시더니 그러니 네가 그 모양이라는 말까지 덧붙이셨습니다. 남편이 왜 그리도 시어머니를 멀리했는지 단박에 이해가 가면서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도 집안 큰 어른이니 아이 앞에서 큰 소리는 못 치겠고 예의 바르게 기분 나쁘게 하면서 맞는 말이라 할 말 없게 만들 한 방이 뭐가 있을까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막아서면서 하는 말에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8살 아이 말이에요. 훌륭한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는 훌륭한 일하지만 이제껏 불행했다고요. 할머니 때문에 너무 불행했다고요. 그래서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볼 땐 제 아들 그림펜을 버리려는 시어머니의 판단이 옳은 것 같기도 했어요. 저 녀석 지 아빠 닮아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 고급 주둥이를 그림 그리는데 쓰기는 아깝더라고요. 변호사가 딱인데 말이죠. 제가 딴 생각에 잠겨있을 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고 멍 때리는 저와 시어머니를 맡고 있는 아이, 울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해했죠. 버젓이 시어머니께서 울고 계신데 남편은 달래기는커녕 저에게 시어머니 좀 달래드리라고만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머무시는 동안 제가 두 모자의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니 남편의 행동이 마냥 싹수 없진 않았어요. 그저 그동안 너무 유대관계가 없어서 어색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막 급하게 다가가기 어려워서 말이에요. 남편이 친정 엄마께는 살갑게 잘하거든요.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얼마나 넉살있게 구는지 꼭 아들같이 말이에요. 이틀 뒤면 시어머님 댁 공사가 다 끝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둘만의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주말에 미술관에 그림 보러 자주 다니는데 여느 때처럼 아이와 셋이서 그림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시어머니께 미술관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말입니다. 가실지 안 가실지는 시어머니께서 선택하시라고 했어요. 그 후에 시어머니께서는 미술관에 가셨고 남편도 시어머니와 그림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시어머니는 공사가 완료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겉보기엔 둘의 관계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미술관에서 돌아오던 날 남편의 손에는 스케치북과 크레파스가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선물한
그 크레파스와 스케치북 제가 사다 드린 거예요. 저 김대리잖아요. 대리 효도 전문가. 남편은 시어머니와 미술관에 다녀온 뒤에 오랜만에 크레파스를 잡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밭에 있는 저와 남편, 아이의 모습을요. 그리고 먼 발치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까지. 그 그림을 보니 역시 시어머님의 교육은 심하셨지만 정확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 그림은 최악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발가락으로 그려도 그것보단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통해 소통을 하십니다. 영화처럼 한 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고 어머니, 아들아 할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의 변화는 엿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과 그렇게 자랑에 맞이하는 변호사 합격일에는 시댁에 방문을 해요. 하지만 제가 동반하지 않으면 절대 따로 두 분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꿈은 진행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나불나불 말을 잘하더니 앞장서서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될 거래요. 그러면 공부 엄청 잘해야 된다고 했더니 또 코피를 흘리네요. 처음엔 기분 나빴는데 대리효도 나쁘지 않아요. 이쪽 이야기 들었다, 저쪽 이야기 들었다 박쥐 같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니 그만한 보람감이 또 없네요. 지금까지 김대리의 업무일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갈등 없이 조정되길 바래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